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강 유아기 발달과 목회 상담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기 하면 언제부터 유아기라고 하는 것일까? 유아기가 언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유아기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란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를 유아기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유아기는 영아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완만합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유아기의 성장은 영아에 비해서 좀 더디기는 하지만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신체 발달과 운동 능력엔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유아기에서는 신체 발달이 함과 동시에 운동 능력이 같이 증가함을 볼 수 있겠죠. 자, 인지 능력을 보면 대상의 영속성이 획득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기억할 수 있는 표상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상이나 환상을 갖게 되고 상상과 환상을 통한 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놀이를 하게 되는데요. 유아기의 이 놀이를 통해서 유아기는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아기의 놀이는 사회성 발달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아기 발달의 전체적인 특징 중에 첫 번째 신체 발달에 어느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의 신체 발달. 신체는 2세경이 되면 성인의 두뇌의 75%까지 발전하게 되고 5세가 되면 성인 두뇌의 90%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 발달 중에 뇌의 발달이 유아기 때는 거의 많은 부분, 성인의 부분까지도 뇌의 발달을 함을 알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신체 크기나 모습에도 현저한 변화가 있습니다. 옆에 그림에서 표현과 같이 영아기에는 점점 더, 그러니까 머리가 훨씬 더 크고 팔다리 사지가 짧고 배가 꼴뚝한 약간 그 2등신, 4등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아가 점점 커서 유아가 됨과 동시에 머리는 작아지고 배는 들어가고 팔은 길어지면서 무게중심이 머리에서 배꼽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체 발달의 뇌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성인의 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고 성인과 같이 발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와 신경계의 성숙으로 인해서 새로운 운동 능력과 인지 능력이 발달을 시키고 있는데요. 뇌와 신경계의 발달이라는 것은 운동 기술의 발달, 인지 능력의 발달을 한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세가 되면 성인의 뇌의 무게 95% 정도까지 뇌가 크기가 성장을 하고요. 체중은 성인의 3분의 1이 해당될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뇌의 유아기의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바로 수초화의 발달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초화의 특징,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유아기의 발달은 수초화가 발달한다라는 것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수표화란 무엇일까 살펴보면 수표화란 신경세포가 미엘린이라는 라고 불리우는 지방성 물질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있으면 지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미엘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수초화라고 이야기하고요. 미엘린 수초가 누련의 축삭돌기, 옆에 그림처럼 축삭돌기에 이렇게 감기어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달과 전달을 빠르게 이어주고 있다.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하는 현상을 바로 수초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아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이런 전달의 빠르기가 상당히 많이 발전한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때의 특징을 다른 것들을 보면 눈과 손의 협응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역할, 이의 수초화가 상당히 많이 발전합니다. 사실
그 눈과 손의 협응을 관장하는 이 수초화는 4세 이전에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세 이전의 눈과 손의 협응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집중력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우리 보면 여기 금방 나와 있듯이 눈과 손의 협응은 4세 이전에 완성되지 않고 또 신경세포 자극 전달부인 시냅스라는 것의 밀도가 출생부터 2세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요. 우리가 자극을 했을 때 아프다, 뭐 따뜻하다, 간지럽다 이런 자극들이 2세부터 꾸준히 증가하게 되고 7세경이 되면 거의 성인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아기는 그렇게 아프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프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유아기의 신체 발달의 운동 능력은요. 유아기에 들어서 운동 기능이 급속도로 증가하죠. 그래서 신체의 무게중심이 머리에서 배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상당히 많이 발달하고요. 유아가 이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아이가 유아가 영아가 걸음마를 시작하기 전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물론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몸의 무게중심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신체가 머리가 작아지고 배가 좀 들어가고 팔다리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무게중심이 배꼽으로 이동하면서 운동 능력이 발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의 발달의 두 번째 특징, 인지 발달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아기와 비슷하게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을 완전히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표상 능력,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있는 표상 능력이 발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당시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을 완전히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요. 보이는 그 직관에 따라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인지 발달은 특히나 2개 이상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인 사고가 어렵습니다. 2개를 같이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높이와 넓이를 같이 사고할 수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인지발달의 삐아제 인지발달이라는 개념에서 살펴본다면 삐아제의 전조잡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삐아제의 전조잡기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조작전기, 조작이 힘들어요. 조작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조작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사고가 경직돼서 한 번에 한 가지만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경직됐다는 것은 융통성이 없다라는 개념, 고집스럽다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야의 폭이 넓지 않아서 한 가지밖에 볼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경직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물을 볼 때 직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는 그 자체, 외관으로만 판단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고에는 그 사물을 이해할 때는 두드러진 특징에 압도되어서 한 가지 특징으로만, 외관으로만 밖에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에 우리가 이전에 삐아제 인지 발달에서도 같이 한번 보았듯이 똑같은 물을 다른 그릇에 넣었을 때 아이가 같다고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아이는 외관, 보이는 한 가지 특징, 높이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달라지면 아이의 속성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삐아제는 이들의 특징, 유아의 특징을 전조작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전조작기를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개념적 사고기라고 해서 2세에서 4세를 이야기합니다.
2세에서 4세를 전 개념적 사고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루기 전의 사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4세에서 7세의 특징인 직관적 사고기다. 무언가를 볼 때 직관적으로 외관적으로만 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피아제의 전조적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처음의 것은 2세부터 4세가 전 개념적 사고기다. 그리고 4세부터 7세에는 직관적 사고기다라고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개념적 사고기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개념적 사고기, preconceptual 이라는 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는 정확한 사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환경 내의 대상을 상징화하고 내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특징이나 또 관계, 속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유아는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 내의 대상을 상징화하고 내면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숙한 개념을 발달시키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전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preconceptual, 전 개념, 개념 전이다. 그러니까 free가 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개념 전 단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 개념적 preconceptual의 특징은 바로 무엇일까? 우리가 전 개념적 사고의 특징을 살펴볼 때 약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징적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피아제에 의하면 전조작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상징적 사고가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가장 대표적인 전조작기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상징적 사고의 대표적인 상징적 사고가 바로 언어인데요. 이 상징적 사고는 전 개념적 사고기에 2세나 4세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지요. 이 상징적 이해와 사용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증가시키고 시행착오도 감소시키죠.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고요. 말로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세부터 4세까지의 아이가 이 언어가 이때 잘 발달하지 못한다면 사회성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각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 발달 단계의 또래와 비슷하게 다 발달이 되는데 그 상징적 사고의 언어의 사용이 더디면, 지연되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언어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괴성을 지른다든지 하는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사고의 언어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발달의 과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상징적 사고를 통해서 가상놀이가 가능해집니다. 소꿉놀이, 병원놀이, 엄마 아빠 놀이, 선생님 놀이 이런 것들은 상징놀이를 할 수 있게 되지요. 상징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바가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상징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집안에서 또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뭐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가 바로바로 드러납니다. 유아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고요. 인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징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상징놀이를 할 때 표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경험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이를 뭐 체벌하면서 키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이해하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욱하는 마음들이 종종 잃잖아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물론 저도 저희 아이 키울 때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날 이 아이를 키우다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제가 그 옆에 있는 막대기 같은 걸 들면서 너 그렇게 하면 맴매한다! 라는 소리를 한번 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위협을 했겠죠, 제가. 그랬더니 아이가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나 봐요. 그 어느 날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상담센터를 출근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 유아원에 유치원에 보내기도 좀 힘들었고 제가 상담센터를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이를 출근할 때 이제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출근을 이제 데리고 같이 출근을 했는데 그 아이가 그 옆에 있는 이제 신문지를 갖고 막 놀다가 갑자기 돌돌돌돌 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갖고 놀더니 갑자기 저의 옆에 있던 그 사무 직원, 상담사 선생님에게 갑자기 맴매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 시겁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막 웃었어요. 이래서 바가지가 새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유치원에 보냈는데 선생님이랑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유치원 놀이, 선생님 놀이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하셨던 그 태도나 언어를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두들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또 조심하지 않으면 저처럼 시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상징적 사고는 항상 아이들이 경험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전개념적 사고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바로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느끼는 것은 타인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숨바꼭질을 할 때도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남들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눈을 가리고 한다든지 갑자기 바닥에 철부덕 엎져서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쳐박는다든지 타조가 꼭 타조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특징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유아가 보이는 자기중심적인 모습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얘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기적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개념이 있었을 때 나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개념이지만 이 시기에는 상대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모든 세상의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 아예 모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우리 지난번에 얘기해줬던 피아제의 발달 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세산 모형 이론에 보면 그러니까 유아가 아동이 자기의 입장에서 산이 어떤 모양이야 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형의 입장에서 인형의 눈으로 본 산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야 라고 하면 유아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무랄론적 사고이다라는 거예요. 이 무랄론적 사고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과 감정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것은 유아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서 발달에 기여하고 상상력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어 인지 발달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랄론적 사고는 아이가 굉장히 그 상상력, 창의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 무랄론적 사고는 처음에는 이제 유아가 그러니까 영화에 조금 넘어가서 한 2세, 3세 때 되면 이렇게 딱 엎어졌을 때 막 울 때 바닥을 막 치면 떼치해줄게, 떼치해줄게 그러면 이렇게 눈물을 딱 그치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움직이지 않는 대상에게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괜찮아 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책상도 많이 치고 바닥도 많이 치고 의자도 많이 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의미 없는 행동이 뭐야 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해를 입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활론적인 사고고요. 아동이 2세에서 7세까지가 이제 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세에서 4세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 개념적 사고기라고 하는 그 개념 전기. 이때는 개념 전기에서 전 조작기, 그 조작기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유아는 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다, 의자 이런 것은 이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움직이는 것에서는 생명을 느끼고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5세로 갈수록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자기 감정을 실죠.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면 로보캅 폴리 그리고 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타요나 로봇과 폴리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의 그 특징이에요. 이제는 뭐 다른 것들로 바뀌었겠죠? 그러나 뭐 로봇과 폴리는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타요는 다 아실 거예요. 왜냐? 우리 그 버스를 보면 버스 지나다니는 버스에 이렇게 눈의 모양을 스티커를 이렇게 버스에다 붙여 놓으신 거 보시죠? 가끔 그것이 타요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그 유아들이 타요 그 파란색 버스를 타요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타요 버스가 살아 있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물활론적 사고의 특징, 예의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인공론적 사고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공론적인 사고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자연현상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공론적인 거나 물활론적인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특징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특징이 인공론적인 사고와 물활론적인 사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론적인 사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해와 달들도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우리 아이들 키웠을 때 아마 경험을 한 번씩들 해보셨을 거예요. 엄마 달님이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좋은가 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인공론적인 사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것이 물활론적 사고의 특징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달림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달림을 못 보게 되는 것고 이제 엄마들이 이런 그 불활론적인 사고나 인공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달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이야기해주죠. 보름달이야. 보름달은 동그랗고 크고 초생달은 얄쌍한 달이 초생달이야. 반달은 동그란 원의 반을 잘라놓은 것이 반달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구체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은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왜냐? 이때의 사고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어서 물활론이나 인공론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이런 물활론과 인공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금방 이야기했던 정서 발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섯 번째 특징은 절하론적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하론적인 추론은 한 가지 특정 사건으로부터 다른 특정 사건을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추론은 가능하긴 가능해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과론이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납니다. 본인과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아파요. 그러면 때로는 이제 내가 동생이 태어나 동생을 미워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내가 동생을 미워해서 동생이 아픈 거야. 라는 식의 그 인과관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개념 전기, 전개념적 사고의 특징이 전환론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추론은 가능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추론이다. 그리고 인공론적인 사고를 한다. 이것도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특징이다. 물화론적인 사고를 한다. 이것도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특징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대표적인 것이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상징적인 사고가 출현한다. 그 대표 예가 언어이다. 라는 것이 전 개념적 사고기의 특징이다라는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직관적 사고기, 4세에서 7세인 직관적 사고기의 특징인데요. 직관적 사고기의 특징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줌에서 실질적으로 만나서 그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